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두 개 특강 중에 마지막 특강이에요. 이제 이거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만 남았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시민성 관련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지 너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선생님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글씨도 안 고쳤는데 석관을 작년에 떠나서 용산의 삼광초등학교라는데 옮겼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안 고치고 있어갖고 지금 글로 계속 뭐 전화가 간대요. 근데 이제 가면 그런 사람 없다고 계속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 딴 학교로 갔다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여기 대학 이 건물 3층 여기 저기 308호에서 수업을 해요. 여기 미술과하고 체육과가 쓰거든요. 그래갖고 아는 교수님 볼까봐 몰래 올라왔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PPT를 짜자자자 갖고 왔는데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고 사실은 되게 길게 하는데 이게 3시간이 아니라 1시간 강의라서 되게 엄청 요약해서 막 할 테니까 저 사람이 숨을 안 쉬지 그래도 그냥 말이 좀 빠른가 봐 이러면서 약간 3배속 듣는 느낌으로 그냥 부탁드릴게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워낙 뭐 디지털 시민교육 그냥 기본 다 아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선생님들 그 맥락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가 디지털에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민성이라는 어떤 그 용어를 중심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원래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약간 그런 이제 미술과이라니까 여기 미술교육과인데 영상 만들고 뭐 그러다가 실제로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너무 험하게 살고 있네. 이게 과연 애들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이 제목을 검색하시면은 아마 2020년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나온 미디어리에 나온 대담이에요. 아동문학평론가 김지은 선생님하고 좀 뜻이 모여서 아이들의 이제 실제 세계에서도 아이들의 아동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디지털 세상에서는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2020년에 선생님도 아마 유엔 아동 권리 아시죠? 디지털 시민 일반 노평 25호 그거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한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사지만 이제 뭐 서평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주로 이제 어린이들의 미디어 생활이 근데 저한테는 미디어의 개념은 좀 넓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는 미술과에서 출발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제 수업은 시각 문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미술사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각 문화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림책도 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디지털 시민 의식이 왜 삶에서 중요할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물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많지만 요약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 스킵하고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 코로나 시대에 못 들어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원래 애니메이션 교육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거 좀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제 약간 그 2019년 그 당시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약간 호도되는 양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마치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찍어 올리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 것처럼 약간 호도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교사 인플루언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하던 내가 아는 그 연구하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협회를 만들었어요.
한 1년, 1, 2년은 어찌나 어색했는지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일단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 놔야 이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진짜 전문가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로 이제 대충은 아는 사이라서 모아놨는데 막상 모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가 2019년 가을에 그런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협회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때는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이제 번아웃이 될지는 우리도 몰랐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여기 이제 제가 모아놓은 선생님들이 친하지는 않지만 다 자기 분야에서 한자락 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얼굴을 못 보게 된 거예요. 다 차출당해갖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던 거죠. 2020년 2월에 기억하시죠? 그 멘붕의 시간에 저도 이제 방에 틀어박혀서 이게 도대체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면 이게 지금은 다 꿈 같지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전염병 때문에 이제 학교 개학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그 재난 영화에서 보던 상황. 이라서 되게 공포심을 가지고 맨날 테레비를 보면서 우울감에 젖어 있고 막 이렇게 갖은 루머가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흉흉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TV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잠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거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 어쩌면 이 우울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만들었을 때는 백신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였어요, 참고로.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백신이 필요하다. 근데 백신이 없다 그랬거든요, 초창기에는. 그쵸? 백신 한창 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을 모았어요. 제 생각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병적인, 약간 정신병적인 이 상황들, 집단 대중적 우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일반 원칙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우리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약간 이거 백신이다. 이거는 백신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단톡방에 모여서 이제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백신이라고 구글링을 하시면 보도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되게 원칙이에요. 네,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해라. 정보의 출처. 두 번째, 미디어 생산자가 갖고 있는 관점이 정보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병과 관련된 상황인데도 정치적 관점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대한 혐오가 연관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의학 정보는 여기서 의학 정보라고 이제 확인했어요.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토대로 확인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나리즙을 짜먹어라 뭐 이런 카톡으로 막 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의견을 확인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영상, 이미지 등이 정확한 내용을 담았는지 편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아는지 확인해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5번이랑 엮어서 얘기하면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을 부추기는 혐오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라. 이게 기억하시죠? 중국인이 코로나 퍼뜨렸어. 그 다음에 미국 서구에서는 아시아인이 퍼뜨렸어. 그래서 아마 외국 그때 이제 동양 여성에 대한 테러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 여성이겠어요? 약하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차별과 혐오가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그 상황이 전 세계적인 위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도 정론지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는 서로 정론지라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전 세계적인 정론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독일의 슈피겔지 아실 거예요. 거기서 표지를 어떤 게 나왔냐면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있는 사진이 그 커버 스토리 표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독일 하면 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슈피겔 하면 진짜 정론지인데 이런 데서도 상황을 판별 못할 정도로 그런 혐오에 휩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그런 것들을 막 믿고 공유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6번, 소셜미디어 통해 전파되는 부정확한 소문과 거짓 정보 공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건 7은 저의 경험에서 쓴 거예요. 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쉴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런 재난 상황이 있으면 계속 보고 있어요. 진짜로. 안 보면 불안해. 8번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불안감 느끼지 말고 9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영화, 책, 웹툰, 다큐멘터리 보면서 애들의 생각 한번 나눠봐라. 그 마지막으로 10번 같은 경우는 보건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위급 상황에 대한 비상 연락망 확보해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좀 정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교육부에 이제 아는 사람한테 연구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같이 하자. 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이제 여기 교육부도 이제 같이 참여한 것처럼 중간에 이제 들어왔어요. 로고를 붙여줬는데 근데 그리고 참견을 많이 했죠. 이 표현 빼라, 저 표현 떼라.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올리냐면 저희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서 거기다가 올려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이제 뭐 공유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공유를 했더니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무슨 슬로바키아 뭐 헤르체코비나 뭐 이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무튼 동유럽의 그런 이름이 긴 나라의 선생님이 DM이 와서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 내가 우리 번역해서 쓰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그래갖고 당연히 쓰시라고. 당연히 쓰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선생님 오케이 그걸 갖다 번역해 쓰시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의외로 해외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고 되게 저희가 아마 저희 협회에서 느낀 첫 번째 어떤 인파워먼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되게 기관에서 연락이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뭐 방통위, 그리고 질병관리 뭐 본부 이런 데서 이거를 자기네 기관에 올리겠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유네스코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 그러니까 뭐 방콕 교육부 이런 전 세계 교육부랑 뭐 무슨 유네스코 무슨 페이지를 영문으로 번역돼서 올라가서 그때 제가 이제 전 사실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태어났지 그리고 살다가 중간에 일단 태어났으니 사는 걸로 그리고 엄마가 속상해할 테니까 일단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이때는 이거 내가 했기 때문에 약간 인류에 보람되는 일을 하나는 한 것 같다. 약간 좀 삶의 보람도 느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근데 선생님들도 그런 거 느끼시겠지만 좀 저희가 다양한 일을 하면 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회 공헌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하시고 반응은 길게 듣지 않겠습니다. 네, 다 공헌하고 계시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가 인류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성취감이라든가 그런 공헌감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걸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는 저희가 어떤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많은 교사들이 이제 스스로 그냥 이제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막 카드 뉴스 공유하고 막 한 2월 말부터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좀 이제 그거 하는 선생님들이 또 저희 단체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것도 이렇게 간단히 공유해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오늘날 디지털 시민교육 활동이라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이미 옛날에 다 끝났고 요새는 디지털 시민성이야. 이 말을 실제로 들었어요. 박윤 선생님 아직도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거기서 먹을 거 끝났어. 이제 거기서 먹을 거 끝났어. 지금은 인공지능이야. 네, 그 진짜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물론 인공지능에 가서도 조금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이제 저는 섣불리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도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비판적으로 이 기술과 사회와 플랫폼과 이 모든 것을 거기에는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거는 디지털에서는 나 자신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문해라는 게 이제 텍스트였지만 오늘날은 그 문해력은 나 자신의 모든 삶에 적용된다는 게 사실 디지털 시민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제 성격 자체가 약간 유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얻다가 이렇게 적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MBTI가 ENTP예요. 그리고 ADHD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ADHD의 특성은 뭐냐면 규칙을 지켜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내가 그 규칙을 지켜야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성격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신문, 방송 뭐 이렇게 딱 옛날 틀에 있고 오늘날 디지털 시민성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 생각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거 가지고 엿다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사이는 안 좋지만 뭔가 했다는 마음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다 번아웃이 됐어요. 이제 코로나 때 하도 이제 차출을 많이 당했고 선생님들이 뭐 하자고만 하면은 너무 힘들다고 이제 뭐 하자고만 하면 선생님 박연생 이제 소진됐어요. 이제 우리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진짜 선생님들이 번아웃이 많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작년에 사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어제도 좀 슬픈 뉴스가 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되게 참담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무서웠던 거는 그 밤에 우리가 그러니까 미처 손 쓰지 못할 사이에 굉장히 참혹한 영상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공유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밤에 깨 있는 건 애들이 아니죠. 어른이 아니죠. 다 애들이죠. 예, 그리고 저 되게 희한했던 게 옛날에는 보도윤리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소셜 미디어 시대 이후로 보도윤리가 없고 그냥 소셜 미디어 영상을 받아서 보도를 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제 TV에서 계속 아이들이 사실 TV도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어른들이 모니터 그러니까 TV에 그 리모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권력자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애들은 되게 권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그만 모니터는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릴스로 이렇게 되게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는 푹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고 도대체가 이게 아이들이 막 보는데 이런 게 막 이제 물론 그 비극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접수할 수 없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지도해야 할지 막아야 될지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TV를 끌 수도 없고 켤 수도 없고 보고 있으면 이런 게 TV에 나와야 돼 이런 게 계속 나오고 내 옆에서 애가 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백신 같은 거 한 번 더 만들자고 말하고 싶은데 또 선생님들은 번아웃 됐어요. 이 말이 나올까 봐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 대신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에서 이제 그때 백신은 백신이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토론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케이스가 달랐던 게 그때는 전염병 상황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은 재난 상황이고 그때는 사실 이제 어디에서도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1차 취재원이 일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미디어적으로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는 어쨌든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성도 있지만 공신력 있는 정보라는 미디어 기관이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들 얼마 전에 또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투신을 하면서 자기 떨어지는 자신을 찍어서 모르는 분들이 그게 난리가 났었죠. 이제 찍어서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가 올라와서 그 영상을 밤새 청소년들이 돌려보고 충격받고 이런 일들.
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메시지 발신의 주체가 더 이상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권력이 많이 사라진 거죠. 많은 부분. 이제 TV에서 잘려도 아무 걱정 안 하잖아요. 다 유튜브 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이거는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한층 더 나아가서 정신의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소아과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성명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심리학회, 정신과 의사협회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미디어에 관련된 관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막 그 구글링을 했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미술교육과에서 이제 디지털 영상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시민성에 대해서 알아야 됐었고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야 됐다면 이제는 심리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서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랑 막 구글링을 한 거죠. 뭐 이거를 WHO에서는 또 어떤 무슨 심리 유아 교육 이제 하는 데서는 이런 뭐 아동 뭐 미국 미소아과 협회 지침은 이런 거를 막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짬뽕시켜서 이제 내놓은 게 이거였는데, 제목은 뭐냐면은 재난 상황에서 디지털 시민을 위한 미디어 이용 안내. 이제 이거를 이제 아마 전문을 보고 싶으면은 이거는 구글에서 이태원하고 미디어 이용 가이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이거를 실어준 신문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결과는 그냥 미디어 리터러시라기보다는 훨씬 더 약간 심리학이나 정신보건 쪽에 가까워요. 제가 읽어볼게요. 반복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뉴스와 영상을 보는 것을 중단해라. 이거는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심리적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두 번째로 비극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공유하지 말아라. 이게 전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극적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신기하고 내가 취재원이 돼서 그걸 공유하고 싶지만 그것이 그게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항상 깨끗한 속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깨끗한 속옷을 입어야죠. 그거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입어야죠.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 어쨌든 비극적인 장면을 내가 이제 누구한테 막 보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고 누가 나한테 공유했다면 우리가 본능에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막 단톡방에 올리고 이러지 말고 이제 재생을 멈추고 삭제하거나 거부해라. 나 이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 어른도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공유하지 말아라.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어른이 아니라 애들이 아니라 어른이 알아야 돼. 물론 애들도 받아야죠. 왜냐하면 걔들은 어른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어른이 더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냥 무심코 틀었다가 되게 충격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무슨 경험이 있냐면 혹시 그 1970년대 말에 그 짐 존스라는 그 남미의 이게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나와요. 남미의 사이비 종교 그 교주가 수천 명을 학살한 사건 아세요? 집단 자살 사건 들어보셨죠? 예, 이게 우리나라 오대양 그 즈음에 일어난.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것보다 오대양이 더 알려졌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아빠가 그 라이프지를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책을 모으는 사람이었는데 그 방을 저한테 이제 거기 들어서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어쨌든 라이프지라는 게 이제 지금은 없지만 사진지 그 당시에 이제 사진 잡지인데 이제 거기에가 화보 중심이니까 그림책처럼 이렇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탁 넘겼는데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그 동그랗게 그 사진을 또 보도 사진의 최고봉이잖아 그 당시에. 그 동그랗게 원을 둘러서 쓰러진 시체인데 이게 태양빛이 장렬하고 이게 부풀은 거예요. 좀 부패해갖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7살, 9살,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중학년이나 저학년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시신이 이렇게 부패가 돼갖고 이렇게 팽창한 그 바지가 터질 듯이,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건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나중에 찾았어요. 그 사건이 뭘까. 그래서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엄마 나 충격받았어. 아빠 나 충격받았어.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어른 돼서까지 그 이미지가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비극, 폭력, 사고 이미지를 접할 경우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대신에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을 설명해 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침인데 아이들도 이제 거기엔 애들도 되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큰 사건이 있으면 아이들도 무척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애들은 몰라도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한테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래요.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어린이한테는 애들도 다 알아. 이거를 보면 어른이 돼서 계속 꿈에 나오고 그럴 수가 있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 그 대신에 설명해 줄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그러면 사실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한 90%의 어린이들을 수긍을 해요. 근데 이제 그 10%의 고어 매니아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두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동생 같은. 근데 어쨌든 충격을 안 받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이고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못 봐요. 전 코미디밖에 못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잖아. 계속 있으면 안 되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도하시거나 현장에 나가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실 때도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 피해자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말아라.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기가 쉽기 때문에 위로와 추모의 목적이더라도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마. 이게 되게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름을 걸고 추모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족이나. 그쵸? 일단 섣불리 막 보도부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소문, 거짓 정보, 추측성 보도, 모욕적인 메시지를 생산하고 공유하지 말아라. 이러한 메시지는 재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폭력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사건이 났죠. 제가 교사잖아요. 여기 학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술과 대학원생이라서 2층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에요. 너무 슬프시죠? 사실 여기 학생이고 미술과 강의실이 여기 있거든요. 되게 슬퍼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제 개인정보 잘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밤 동안 교사들도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장학사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밤 동안 엄청난 그런 루머들이 돌았어요. 뭐 어떤 의원이라더라, 뭐 누구라더라, 막 돌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되게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역풍을 맞았잖아요. 역고소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가장 지금 이제 유족들이 분노한 거는 이것이 희생자의 남자친구 문제라고 누가 보도하래. 이게 지금 그게 제일 첫날 나왔잖아요. 어떤 언론사에서 일기장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는 원래 정신과를 다녔고 남자친구랑 싸웠대더라. 그거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은 저희는 딱 가정통신문 나오는 거 보면 딱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말로 설명 못 하겠지만 지금 1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알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다 말을 아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사자, 오늘 이제 그 가족이 고소했어요. 그 기자를.
근데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고, 그, 최근에는 이제 어떤 비극이 나면은 커뮤니티에서 거짓 정보 되게 빨리, 원래 옛날에도 돌았죠. 옛날에도 돌았는데 더 광속으로 돌고,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되게 정의로운 여성께서 이제 이 의원이 학부모인 것 같다 그거를 막 돌리길래 제가 이제 DM을 보내서 선생님 이거 아닐 수도 있고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내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저를 링크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데 괜찮지 않나요? 아니 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이거 헛소문일지 있지 않냐고 지금 그 누가 어느 당이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교사는 그냥 진보 보수 없습니다. 진상에는 진상엔 진보 보수 없고 부자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권력이 있으면 법조 권력이 있으면 더 징그럽게 괴롭힌다는 거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유하지 말자. 이거는 저희 교사들도 저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비극적 상황에 저희가 이제 이런 성명을 내갖고 고나리질을 한다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참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더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되게 참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측성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소문을 타고 가서 모욕이 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그걸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교사들이 답답하지만 신중하게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당사자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그런 신중함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다 까발리고 싶지만 신중함.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 모두가 미디어 생산자다 이거잖아요. 그 혐오 표현, 댓글 반복하여 읽고 불필요한 언쟁을 부리지 말아라. 이것도 있더라고요. 해외 가이드라인에 부정적 감정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싸워봤자 나만 다치고 예, 나만 다치고 저도 막 요새 저가 이제 저번 수요일에 이제 일이 났고 딱 일주일 됐네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토요일날도 집회 갔다 왔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도 이제 탈진을 한 거에 다 누구 만나기만 하면 다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원래는 그때 이제 퇴근하고 바로 이제 교대에다 차 놓고 서희초 잠깐 갔다 올라 그러다가 오는데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딱 집에 갔는데 평소에 전혀 아무 관심 없던 저희 아줌마 선후배들이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KBS에서 인터뷰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무슨 어떤 단체에 소속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걔의 정체성은 그 목동 아파트 아줌마이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되게 분노할 정도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나와 뭐 보신각에 나오고 막 그거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원래 막 잘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이제 그 고리타분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끌어넘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약간 좀 되게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제 소셜미디어에서 한 닷새째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스피커 달고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 막 그 아저씨들이 막 이날에 이게 다 전교조 때문이야 막 이러고 뭐 이게 다 학생 인권을 뭐 보장해서 그래. 그래서 이게 다 뭐래더라 또? 뭐 좌파 뭐 교육감 때문에 막 이러면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싸우고 싶지만 그냥 다 차단해야 하는 걸로 이제 그게 내 정신 건강에 도움된다 이게 약간 근데 5일장 치른 느낌으로 어제부로 약간 멀쩡해졌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미디어 교육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삶의 건강으로 연결이 되고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사실 훨씬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선생님들 개인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미디어를 기반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건강, 미디어 식생활
미디어 스포츠, 미디어 미학, 미디어 보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되게 필요한 시기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내가 디지털 미디어 원칙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어떤 이슈에 직면하셨을 때 해당 분야에 지금까지 왜냐하면 디지털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의 지금까지 있었던 연구를 바탕으로 디지털에다가 접목하는 디지털에서의 그냥 삶은 웰빙, 디지털 웰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의외로 되게 간단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기기에 얽매이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는 안 중요해요. 제가 이 학교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베이직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지긋지긋하다, 진짜. 베이직. 그래갖고 뭔지도 모르고, 플로피 디스크 2개 넣고, 막 했는데, 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렇게 약간 ADHD라서 그런 논리적 사고가 안 돼요, 아예. 그래갖고 한 학기 동안 출석은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울면서 시험 볼 때 안 갔어요. 그래갖고 F를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제 재수강을 해서 C를 받았는데 재수강해도 C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디지털 미디어를 뭐 내가 안다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을 교육하든 우리는 미디어 공간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옛날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근대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린이를 학교를 통해서 어른의 세계에서 분리한 거죠. 이게 기계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이제 모던이라는 건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거를 체계화하고 단순화하고 공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이 근대 시스템이 다 기계예요. 교육 기계가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교사들도 무시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사부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사 노동자인 거죠.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된 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에서 나사를 돌리는 사람으로 채용된 거지 전인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채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갔고 이제 전인 교육 비슷한 것도 해야 되고 나사 노동자처럼 이렇게 무슨 규칙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임계점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까먹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린이들은 오늘날 더 이상 분리돼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2000년대에 그러니까 이런 밈 같은 게 있었어요. 야 방학이다. 그럼 초딩이 몰려온다.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게임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방학하면 초딩이 몰려온다.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이제 게임하는 분들이 다 공포에 떨었어요. 이제 그들이 온다. 기억나세요? 예, 왜냐하면은 애들도 한가해진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실에서 겪는 그 일을 이제 미디어에서도 이제 당하시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애들 아이디만 보고서 이게 어른인지 애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애들은 놀랄 만큼 어른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그리고 애들도 미디어에서 요새는 학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몇 년 전에는 트위터에서 어떤 30대 여성이랑 어떤 페미니스트랑 싸웠어요. 근데 30대 여성이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페미니스트가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정말 초등학생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걔가 초등학생인 줄 몰랐던 거죠, 상대편은. 그래갖고 그냥 이제 평소에 하듯이 키보드 전쟁을 한 건데 얘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저 애란 말이에요. 잉잉 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날은 사실은 같은 미디어 이용자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알 수가 없고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왜 자꾸 뭐 교사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냐 그러는데 선생님들께서 느끼셨겠지만 애들하고 계속 있으면 1학년하고 나하고 똑같아져요. 걔들이 다 집에 가서는 귀여운 척하고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면 짱구는 못 말려처럼 이렇게 할 소리 다 하고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그 신체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잼민이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잼민이란 말이 왜 생겼을까? 애들을 왜 싫어하는지는 너무 명확하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애들이 학교에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게 애들이 클 때까지 그 꼴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예, 특히 남자 어른들은 양육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는 여성들하고 교사들은 알지만 어른들은 이제까지 이제 남성들은 애들이 오면 자는구나. 아빠 다녀오세요 하는구나. 이런 거 보고 이제 나중에 뭐 나이 먹어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러시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그 상황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린이를 꿈과 낭만의 세계로 타자화시키는 게 가능했죠. 예, 그게 가능했던 게 잘 몰라서 예, 애들은 동심인 것 같아. 그리고 교사들만 맨날 아니야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교사들만 아니야 성악설이 맞아. 그리고 막 희망 이렇게 TV에서는 이제 막 꿈과 희망을 어쩌고 막 이러고 근데 당장 아기 공룡 둘리 보면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되게 당사자성 있는 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잼민이에 대한 혐오가 왜 생겼느냐? 노키즈존. 그러니까 어린이를 미디어에서 만나게 된 어른들이 어린이가 싫은 거죠. 예, 어린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애들은 예의도 없고 열받게 하고 욕도 잘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싫고 근데 이제 애들은 미디어 안에서 그냥 살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교사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에서 뭐 하냐? 공교육에서는 대체 뭐를 하는 거야? 공교육에서 뭐를 가르치는? 아, 우린 다 가르쳤죠. 혹시 그 연구하시느라 2022 뭐 교육과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예, 보시면 뭐 별게 다 써 있잖아요. 5만 가지 다 가르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면 뭐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에 이제 학교는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과거의 어린이가 학교하고 집하고 이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몇 군데 공간밖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어린이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에서 학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뭘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도 미디어를 통해 알아요. 그러면 애들도 그거 똑같이 알아요.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건 뉴스에 대한 마인드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다 말로 그냥 다 링크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미디어 오늘 어린이날 특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다가 미디어 오늘 어린이날 특집을 검색하시면 2020년도에 어린이날 특집 관련해서 썼던 대담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주니어 미디어 오늘 아세요? 주니어 미디어 오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그 미디어 오늘에서 제시한 하는 지금은 좀 활발하게 안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다 그 자료가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웹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자랑 같이 약간 기획을 해서 아이들은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뉴스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만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만들 때 좀 마인드맵에 대한 수업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은 마인드맵이라는 건 생각을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주화를 하는 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이 뭐냐 하면은 일단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마인드맵을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 마인드맵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가지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인드맵은 범주화라는 것을 알려주고 생각의 가지치기다.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해외에서 나온 되게 양질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줘요. 예,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정교화를 요청해요. 색칠도 하고 사인펜으로 정성을 기울여라, 더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괴물 마인드맵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뉴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러면 이게 2021년 관점에서 뉴스에 대해서 5월 초등학교 학생들이 뭘 생각했나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란 정치, 사회, 정보, 내가 자주 듣는 내용인데 내가 자주 듣는 내용이 박원순 전 시장, 서울시장 오세훈
성추행 의혹 보궐선거 재선거 4월 17일 수요일 총리가 뭐 이런 게 있고요. 내가 자주 듣는 내용은 학폭과 성추행이고 마스크는 품귀 현상 코로나19 마스크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사람 모더나 백신 사기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 밑으로 가면 중국 한국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코로나 확진자는 증거하고 있고 중국산 담배 불법 미수 얼마치 발견됨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얘가 공부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오늘 주니어 미디어 오늘에 아이들이 한 거 다 실어줬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막 그렇게 엄청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도 잘 가르쳐주면 되게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그냥 내가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켜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제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내가 교사이자 이 수업 연구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결과물을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들의 미디어의 생활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이라서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소스를 주면 최대한 물어보고 이걸 저희가 보고 공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의 미디어 생활은 한 번도 어른들한테 사전에 알려진 적이 없죠. 근데 어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만해라를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만해를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뭐 미디어를 그만해라, 조금만 해라. 이제 작작해라. 숙제를 하고 해라.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실리콘밸리에서도 안 주거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안 주는 건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었다고 하네요. 예, 기기는 다 줬다고 하네요. 얄밉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실리콘밸리에서 안 주는데 나도 안 줘서 참 잘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폰을 안 준 거고 학습 기기는 다 줬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터지자마자 미국에서는 원격 수업을 쩍쩍쩍쩍 했잖아요. 예, 그거 왜 그렇겠어요? 한국 학교에 1인당 스마트 기기가 다 있었잖아요. 지급해서. 우리는 없었잖아요. 예. 배신이죠. 뭔가에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중요한 거는 아동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광속으로 또 가면 이거는 뭐냐면 저는 좀 이런 거를 기사를 수집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이런 데 좀 링크를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물론 항상 약간 범죄 위주로 보도되는 경향은 있는데 이런 기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양상을 가지고 미디어에서 사는지 사실 좀 저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2014년부터 이미 연성시대, 연성은 뭐냐면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잖아요. 예를 들어 2차 창작 이런 거 굿즈 만들고 이런 기사가 이미 실리고 있었어요. 그거를 넘어서 오늘날의 아이들은 이미 뭐라고 해야 되죠? 드라마를 소비할 때 서사를 읽는 게 아니라 관계성만 보잖아요. 아시 두리안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시 두리안에서 며느리하고 딱 그 시어머니를 딱 건져갖고 막 자기들이 만화 그리고 가지고 노는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미 다 10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를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말고 쭉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죠. 이미 2017년의 일인데 인천 초등생 살인범 12개 가상 캐릭터도 살았다. 이거가 디지털하고 관련된 건지 아시죠? 아시는 분? 예, 선생님. 예, 설명. 저거 예. 두 명이 죽인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중학생 자퇴생 한 명이랑 예. 다니던 학생 한 명이랑 예. SNS에서 예, 만나가지고 예.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캐릭터를 예. 근데 그게 되게 학생들이 활동하는 SNS가 되게 좀 폭력적이고 네. 그리고 그런 데였는데 거기서 네. 그 상대가 예. 나 예, 이 손가락 받고 싶어 막 예, 이러다가 맞아요. 그걸 네. 죽여서 선물로 주고 막 예. 이랬던 예.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되게 문제적인 사건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소비가 됐냐 하면은 여성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죽였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뭐 없애고 그 아이들한테 극형을 줘라. 이제 청소년
범죄에 청소년 범죄에 중형을 때려라, 사형해라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읽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미디어 문화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자켓놀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애들은 걔들도 엄마가 교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문학소녀들이에요. 이거 하는 애들. 왕년에 문학소녀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 아니에요. 다 잘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잘하는 애들은 자켓놀이하고 좀 이렇게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인스타 더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알면 좀 다른 양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역할 놀이를 하는데 이게 장르가 장르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 하다가 물론 그 친구가 뭔가 정신적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나고 갑자기 실행에 옮긴 거죠. 근데 저희가 과연 이 아이가 이렇게 소위 우리가 유재석 부캐만 얘기하고 소비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사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멀티버스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여기서도 있지만 또 다른 데서 뭐 카카오톡에서도 어떤 풀사로 지내고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각자 다른 정체성으로 우리 동네 카페에서 다 다르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멀티버스적 삶이에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거보다 더 분열된 자아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이입을 할 수가 있다는 위험성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문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현재 디지털의 삶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극형을 때려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다 문제를 그게 되게 중요한 사명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로 계속 가고 있어서 어떤 교수학습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새 강조하는 건 아이들의 이야기를 청취해라. 예, 그걸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다 아시니까. 뚜두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질적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어떤 미디어 교육을 원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2018년도는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호주의적인 교육이 아니고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 이런 거 말고요. 선생님 재미있는 영상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 영상 만드는 걸 누가 못해요. 그런 건 키네마스터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미디어 교육을 원하냐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그게 실제로 미디어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인데 모든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희 초등학생조차도 물어보면 어떤 미디어 교육을 원하나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대처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걔들은 실제로 자기 삶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더 제가 파워포인트를 배워놓아야 이것도 되게 실질적인 건데 제가 이제 저번 학교에 갔더니 이 학교에 컴퓨터가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사하라 할 때 어디서 조사해요?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에서도 찾아보고 책에서도 찾아보니까 집에 컴퓨터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때는 2018년 가정의 모든 컴퓨터가 사라지고 스마트 기기로 대처되던 시기인데 사실 학습을 위한 기기는 컴퓨터거든요. 스마트폰은 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컴맹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두 부류예요. 아예 이제 저소득층이라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 쿠폰이 있는 애들. 두 번째로는 중산층 이상이라서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는 애들, 자기 기기를. 그리고 그 코로나 때 더 많이 보급이 됐지만 그 전에는 중산층 이상 애들도 자기 노트북 없는 애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PC방 세대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애들 컴퓨터 다 잘하는데 우리가 이거 왜 가르쳐?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가르쳐 놨더니 제가 어느 날 애들 데리고 컴퓨터실 갔더니 컴퓨터를 못 켜는 애들이 네, 못 켜는 전 사실 되게 놀랐어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애들 데려가서 파워포인트를 가르쳤어요. 그 방과 후 강사처럼 이렇게 이제 뭐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서식 만들어 놓고 제목을 쓰는 법, 그래서 똑같이 써, 이러면서 자 이미지를 넣는 방법, 이러면서 되게 이제
정말 시민교육하고는 일도 관계없는 파워포인트 쓰는 법을 알려줬는데 4학년 아이들이 애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빨리 하면 선생님이 게임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걔네들이 수능 시간에 빨리 끝나고 게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게임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지루한 걸 내줬냐면 주제가 서울의 사대문이었어요. 그래갖고 숭례문 흥인지문 이거를 사진을 찾아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게 재미가 없는 건데 애들이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생님 이거 저장하는 거 까먹었어요. 선생님 이거 글 시키는 거 까먹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귓속말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지금 배워놔야 숙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배우면 숙제 못해.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그게 너무 절박했던 거예요. 그게 2019년이에요. 그래갖고 남들은 다 스마트 기기로 멋있는 거 발표하는데 언론진흥재단에서 무슨 발표하래 저 혼자 파워포인트 배운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안 나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디지털 시민 캠페인을 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파워포인트를 가르쳤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은 썸네일을 잘 만들어서 구독자 수를 올리는 법을 이렇게 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가 필요한지 진단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미디어 교육을 시작할 때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애들의 삶이 너무 달라서 교육 니즈를 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얘들이 어디서 위험을 겪고 어떤 필요성이 있고 문해력이라면 아니 그냥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을 아이들이 진짜 뭘 몰라서 고통을 받는 실질적인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초등학교 유튜브 문화 교육적 대응 김아미 박사님은 뭐 유명하니까 나온 PDF나 아마 민음사에서 빨간 책도 나왔거든요. 김아미하고 민음사로 치면은 작년에 나온 빨간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빨리빨리 수업에 대해서 후루룩 하고 그럼 끝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한테 직접 물어보기 전 뭐 엄청나게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거든요. 이건 수학의 막대 그래프 시간이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아무거나 주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약간 이제 사회과나 이런 내가 원하는 미디어 교육하고 연결할 수 있게 자 미디어를 주제로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막대 그래프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이 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아까 하나 더 틀어놨었는데 어디 갔지? 이거 이제 이게 제 수업 이제 올해 아이들하고 했던 건데 이제 이런 인간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게 생겼죠? 이게 아이 처음에 할 때 어떤 권리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아동 인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사전에 이제 미디어 권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아동 인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서 전차시에 애들이 찾아갈 수 있게 공부할 권리, 그리고 놀 권리, 그럼 아이들이 맞춰보는 거죠. 이런 거는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거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선생님을 건드리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월급을 받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애들 막 말 안 들으면 선생님 네 권리를 지켜주고 싶으니까 참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권리가 아이들이 미디어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권리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보드 대시라고 혹시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은 그냥 구글에 스토리보드 댓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웹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한 3학년만 돼도 이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애들이 웹툰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로그인하지 않고 무료로 3컷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캡처하라 그래요. 그래서 4학년 기준으로 한두 시간 좀 힘들게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알아서 하는데 저는 이걸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애들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아까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애들의 생활 지형을 탐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본격적인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은근히 내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발표하게 해요. 이거 누가 그렸을까요? 그럼 저요. 그럼 우리 은조가 얘기해 볼까? 제가요. 미디어에 갔는데요. 뭐 사기를 당했어요. 뭐 욕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 되게 자세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얘기를 걷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좀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왜 애들이 이 배경을 선택하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제가 이거를 올해 5월에 이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저기요, 혹시 거래하실래요? 네, 저야 좋죠. 엉엉, 나의 하나밖에 없는 펫을 사기 당했어. 이게 뭐냐, 로블록스에서 아이템 사기 당한 건데 애들이 보면서 아, 같이 사기 당했네 막 이러는 거예요. 같이 사기 뭔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 근데 저희 반 애들이 같이 사기를 저희 반에서 4학년이 당해본 아이가 70%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늘상 사기를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 이용하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런 거 해보면 즐거웠던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해해 좋은 펫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 히히 사기 쳐야지.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말로 발표하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술술해요. 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 권리 선언문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저렇게 나가서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이 사진을 찍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무슨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와 갖고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포를 해갖고 4학년부터 이제 애들이 막 가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4학년이면 그래프를 배워요. 그래서 그걸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도 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방법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교과로 치면 수학하고 사회예요. 예, 그리고 사실 국어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한테 이거를 바탕으로 글을 쓰게 합니다. 제안하는 글. 그건 이제 그래프가 들어간 기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해서 그걸 어떻게 글로 쓰느냐, 제안하는 글쓰기. 그러니까 다 교육과정에 나와요. 안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은근히 애들한테 다시 해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글씨도 지렁이가 똥 싼 것 같으면 안 받아준다고 이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저렇게 아이들이 좀 정성 들여서 색칠도 하고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제 그날 발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발표를 하는데 어찌나 저를 창피하게 했는지 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수업, 이건 제가 아이들 보여주려고 만든 PPT예요. 그리고 아까 이런 뭐 어린이가 뉴스를 보기 어려워요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도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말해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보여주면서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유네스코에서 있었던 2021년에 MIL 대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유네스코에서 한 MIL 미디어 리터러시 대회가 있는데, 그 하루 왼종을 했었던 미디어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대회의 맨 마지막이 바로 어린이 청소년이 직접 만든 미디어 청소년 권리 선언문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날 시간이라 이거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2021 MIL 찾아보시면 그 영상이 나오고요. 하루 온종일 이어진 세미나가 다 좋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어린이 청소년이 자기의 미디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아이들이 그때 그거 가지고 연구물을 썼거든요. 그거를 선언문을 발표하는 게 나와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런 걸 보셔도 수업에 대한 팁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끝으로 가는데요. 그 외에도 이런 건 많이 쉐어런팅을 이런 식으로, 이건 Save the Children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그런 거,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한 40분 주면 다 만들어요. 파워포인트 가르쳐 놓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롬북으로 이렇게 공유 작업해서 자기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별로 협업해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의논해서 발표하게 하는, 아까 그런 수업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애들이 1시간 동안 했냐고 물어봐요. 1시간이면 다 해요. 애들 생각보다 똑똑해요. 예. 그리고 이건 에듀넷이니까 이거 좀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디클이라고 있어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디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디클 들어가 보시면 거기 초중등, 요새는 양평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그걸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초중등 교육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 막 제가 나와서 퀴즈쇼 같은 것도 찰도 안 빼고 막 그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설명한 어린이의 미디어 생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연구예요. 사실은 연구고 이미 연구물이 나온 건데 마지막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예, 연구예요. 사실 연구고 그 수업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수업도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설문지를 만드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아이들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 아동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또래의 미디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러면서 글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연구의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게 다 이제 어린이들이 만든 질문이에요. 제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뉴스를 많이 보나요? 자신의 보호자가 미디어를 통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미디어의 영상, 광고, 게임 등을 보고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미디어에서 불편한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행동했나요? 유튜브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영상을 본 적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47개를 만들어서 답하는 어린이들이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도 127명의 어른들이 다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 보고서를 제가 쓴 게 아니라 애들이 공유 작업으로 썼는데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는 이런 거, 이게 다 6가지의 세션으로 나눠서 위험, 무시하는 말, 욕설, 못 사용하는 이제 접근 문제, 그다음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했는데 빨리빨리 보면은 구글 설문을 통해 조사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 있다가 조금이고 없다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는 7%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가 7%라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 그러니까 어린이의 위험은 적은 확률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이건 실제 범죄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써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4, 5, 6학년이 한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수준이 높고 이거 제가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들 대상으로 몇 번 수업을 했었어요. 판사 선생님들 하나도 모르셔갖고. 근데 젊은 판사님들이 초대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보여드리면 으아 막 이러시는데, 어린이들이 미디어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은 법을 바꾸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미디어 교육을 한다. 이게 애들의 답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어린이가 위험하지 않으려면 미디어 교육이 되게 중요한 솔루션으로 아이들이 요청하고 있고, 이제 법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뭐 해외 속학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당사자성이 있으세요. 뭐냐면은 아이들의 미디어 경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분이고, 사실 미디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미디어 교육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교육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께서 되게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이고 개인의 경험을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클러스터를 만드시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이거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포스트잇은 신림역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서희초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강남역에도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말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가야지, 구시대에 뭐 2000년대에 뭐 전 세계적인 석학이 얘기한 거는 핵심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